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바로 그 농업용수, 그러니까 물을 수원지에서 필요한 논밭까지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관수로의 도수 방식에 대한 겁니다. 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물을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게 이동시키는 여러 방법들,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파이프로 물을 쭉 흘려보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. 그런가요? 네,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 조건은 기본이고 또 뭐 초기 투자비 그리고 운영비, 관리의 어떤 용이성까지 다 따져봐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공학적인 결정 과정입니다. 그렇군요. 결국에는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자연 유화식이요. 이게 이름 그대로 그냥 자연의 힘,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하는 거 맞죠? 맞습니다. 네. 수원지가 이제 물을 쓰려는 곳보다 높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완만한 경사만 있다면 물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. 아하.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에너지가 거의 안 든다는 점. 그리고 시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유지 관리가 좀 쉽다는 거고요.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쓰여온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에요. 정말 오래됐네요.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니까 분명히 한계도 있겠네요. 자료에서도 지형 제약이 크다고 딱 짚어주던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건 역시 지형이죠. 네. 원하는 만큼의 그 높이 차이, 그리고 경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. 또 평탄하거나 오히려 물을 받아야 할 곳이 더 높거나 하면 이 방식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. 네, 그렇죠. 또 지형을 따라서 관로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하니까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자연의 힘을 빌리기 어려울 때, 그럴 때 이제 인공적인 힘, 바로 압송식으로 넘어가는 거군요. 펌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방식. 정확합니다. 네. 펌프 같은 동력 장치를 써서요. 압력으로 물을 강제로 보내는 방식입니다. 네. 이 방식의 뭐 최대 장점이라면 역시 지형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. 아, 그게 크네요. 네. 오르막이든 뭐 내리막이든 거리가 멀든 상관없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. 유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. 와, 그 유연성은 진짜 매력적인데요. 근데 아까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이랑 유지 보수 비용, 이게 크다는 점을 좀 강조하던데,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그냥 뭐 펌프 전기세 정도, 그 정도가 아닌가 보죠? 네,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. 특히 대규모 농업 지역에 물을 보내려면 상당히 큰 용량의 펌프를 계속 돌려야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건 뭐 상당한 전력 소비로 이어지고 당연히 운영비 부담이 커집니다. 게다가 펌프나 관련 설비들은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해서 이 유지 보수 비용하고 인력도 무시 못해요. 아, 어떤 자료 보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농장 전체 운영비에서 꽤 큰 부분을 이 펌프 비용이 차지하기도 한다더라고요. 이야, 생각보다 크네요. 그렇다면 그 자연 유화의 장점, 저렴한 운영비 같은 거랑 압송식의 유연성, 이걸 좀 절충할 방법은 없을까요? 두 가지를 좀 섞어 쓰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? 아, 물론입니다. 그게 바로 이제 혼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. 혼합식이요? 조합하는 겁니다. 네. 효율을 극대화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설계 단계에서 각 구간의 연결이나 전환 지점 이런 거 좀 정밀하게 계획해야 하고 시설 구조가 아무래도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. 설계가 좀 까다롭겠군요. 듣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. 자료에 나오는 사이펀식인데요.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? 뭐 진공을 이용한다고요? 네, 이건 정말 좀 재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오, 기본적으로는 자연 유화식처럼 수위 차이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언덕처럼 이렇게 높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걸 활용합니다. 네. 관 내부를 이제 진공에 가깝게 만들면 대기압이 물을 밀어 올려서 그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원리죠. 아, 그 어항 물 뺄 때 호스 쓰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? 맞아요.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훨씬 거대한 규모로 하는 거죠. 일단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추가 동력 없이도 계속 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와, 언덕을 넘는데 펌프가 계속 필요 없다니 정말 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. 근데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공기라도 조금 새면 바로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그게 이 사이펀식의 가장 큰 관리 포인트입니다. 아, 관의 밀폐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고 또 관 내부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죠.
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고조차 극복에는 유리하지만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 방식이죠.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정말 여러 조건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. 단순히 지역만 볼 게 아니라 필요한 물의 양이나 수질, 초기 투자비,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비, 유지보수의 편리성, 심지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. 와, 자료에 나온 체크리스트가 괜히 긴 게 아니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초기 비용 좀 아끼려고 자연유활식을 고집했는데 나중에 물 공급량이 부족해진다거나 반대로 그냥 유연성만 보고 압송식을 덜컥 택했다가 막대한 에너지 비용과 환경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네. 특히 요즘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이런 걸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압송식의 에너지 소비는 결국 탄소 배출 문제랑도 연결되니까요.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 논밭의 물길 하나에도 정말 많은 공학적인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. 그렇죠. 단순히 물을 옮기는 기술을 넘어서 경제성, 효율성, 그리고 환경까지 다 고려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인 거네요. 각 방식들은 다 저마다의 상황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의 결과인 셈이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선택이 한 번 정해지면 끝, 이게 아니라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.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에너지 비용도 변동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수자원 환경 자체가 달라지니까요. 이건 계속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다양한 도수 방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. 앞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펌프 기술의 발전 혹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이 미래의 농업용수 시스템 설계와 선택에 과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